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중근 의사 그 거룩한 나라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 출생, 그 다음에 발달 과정, 결혼, 그 다음에 독립 활동들, 하혈병의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계 및 출생인데요. 1879년, 그러니까 고종 16년에 태어났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해주가 고향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배와 등에 점이 7개가 있어가지고 응기칠성, 여기에서 아명을 응칠로 그렇게 했습니다. 삼남 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안중근, 안정근, 안공근, 안성녀 두 안정근, 안공근 동생도 다 독립활동을 했죠. 조상으로는 안향, 안유죠. 26대 손인데 고려시대 때죠. 그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주작을 도입하신 그런 분이었죠. 그 안향 선생의 26대 손입니다. 조부는 안인수인데요. 진해 현감 등 지방 호족을 지내고 대대로 해주에서 지내왔습니다. 세력과 명성을 누렸고요. 또 미국상을 해가지고 아주 거부가 됐습니다. 조부가. 아버지는 안태훈인데 과거 시험 초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성균 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영효, 김종환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갑심 정변에 같이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실패하고 집을 청계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884년인데 그때 이제 전체 그 아주 대가족이었어요. 70명 되는 대가족이 다 옮겨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동학군에 대해서는 토벌을 주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배천조 씨인데 조마리아죠, 그죠? 말하자면 안중근 의사 집안에서 독립투사가 굉장히 많죠. 독립운동을 한 가족들, 친척들이 한 13~14명이 되는데 그 총사령관을 하신 분이 안중근 어머니셨습니다. 어린 시절인데요. 조부께서 그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따로 서당에 보내지 않고 집안에 서당을 만들어 가지고 스승을 초대하는 개인 교습 같은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서 삼경 유교 경전들을 다 공부를 했고 역사, 만국 역사 공부도 상당히 열심히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안중근 자신은 공부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냥만 많이 즐겼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냐,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항우는 자기 이름 석자만 쓰는 정도의 학식만 갖췄는데도 망고 영웅이 돼서 그 명예가 천추에 남아 전한다. 나도 학문으로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진 않다. 항우도 장부요, 나도 장부다. 그래서 나는 항우처럼 나가겠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한테 다시 학업을 권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학문 자체는, 공부하는 것 자체는 크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 8세경에 자서전을 쓰는데 자서전 내에 17, 8세경이 되면 자기한테는 4가지 즐거움이 있었는데 친구와 같이 어울려 의를 맺는 거, 두 번째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 음주가무, 세 번째는 총사냥. 초기에는 보면 직업이 뭐냐 그러면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날쌘 말 타고 달리기. 여기 4가지가 큰 즐거움이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을 굉장히 잘 쏘았던 명사수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하얼빈에서 이등병문을 암살할 때 이게 이제 아주 절묘하게 발휘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문보다는 무에 관심이 더 많았던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자녀들인데요. 김아려 여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2남 1녀를 둡니다. 2남 1녀를 두는데 첫 아들은 아마 이게 일본 그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하고 나서 일제한테 그냥 과자를 중과자를 먹었는데 거기 독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 8세경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준생 동생은 살아남고 이제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직계가 이제 아직 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딸이 안현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함께 이제 그 안중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관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894년 동학난이라고 그러죠. 동학운동. 그 진압을 해가지고 군량미를 많이 노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 그 관리들이 오윤종, 민영준 이런 사람이 그 군량미를 자기한테 반환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부당한 요구가 돼서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반역을 꾀했다는 그런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피난을 와가지고 명동성당 아래 변씨라는 집 밑에서 피신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천주교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온 가족이 천주교인이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온 마을이 천주교인이 된 이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프랑스인 홍석구,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제 홍석구 신부에게 영세를 받고 영세명은 도마로 받습니다. 그리고 김구와 안중근 그 가족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요. 나이로는 김구와 안중근보다 3살 위죠, 그죠? 1876년 생입니다. 근데 김구가 이제 18세 때 청년, 조기 청소년기에는 동학에 입문을 해가지고 접주가 됐습니다. 접주라고 하는 건 아마 그 일정한 그룹의 대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군대로 치면 소대장, 아마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주성을 공략을 했습니다. 거기에 선봉장을 섰는데 일본군한테 패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험해지니까 안태훈, 그 안중근 아버지가 밀사를 보내가지고 김구를 부릅니다. 공적으로는 동학난을 진압하는 이런 위치에 있었지만 김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해지니까 피신 겸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청계동으로 와서 머물 것을 권유를 하고 또 백범 그 부모가 있을 자리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부모까지 모셔다가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체류를 하면서 유학자를 초청해가지고 김구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너는 동학사상 거기에 머무를 게 아니라 더 큰 운동을 좀 해라. 민족주의자, 독립운동 이런 데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안중근 아버지 김태훈 의사의 공고에 따라 가지고 민족주의자로 변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안정근, 안공근, 안중근의 그 동생들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같이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안정근의 딸, 그러니까 안중근의 조카가 되겠죠. 김구의 아들, 안정근의 딸도 아버지를 도와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고, 김구의 아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둘이 뜻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돈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안중근 동생 안공근은 영어에 굉장히 융통을 하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외무장관 역할 같은 걸 하고 그 아들도 또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는데 안공근의 아들 안우생은 여러 가지 5개국 언어에 능통하고 좌우 합작, 남북 합작에도 관여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북한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게 되죠. 그때가 이제 안중근 의사 26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중국으로 이사를 가자. 이사를 가서 거기 가서 활동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유롭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뜻이 맞아가지고 일단 안중근이 먼저 자리를 잡으러 중국에 갑니다. 분위기도 파악을 하고 가족들은 이제 진남포에서 대기를 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전 가족이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중근이 중국으로 가서 산동, 상해 등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좀 실력자로 알려져 있던 민영익, 서상근 이런 사람들을 접촉을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신부님, 곽 신부님하고 같이 면담을 했는데 곽 신부님 말씀이 중국 상황이 그러면은 오히려 국내에 머물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국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 술을 끊을 결심을 하고 술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활동은 우선은 이제 교육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진남포에 있는 동안에 안창호 선생님이 와서 연설을 했는데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아주 연설에는
대중연설에는 아주 대가였죠. 그죠? 그래서 27세 때 아예 이제 청계동에서 진남포로 다 이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안 재산을 다 내가지고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우는데 그 학교 이름이 삼흥학교, 논의학교 이랬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자신은 교육을 담당을 합니다. 이 삼흥이라고 하는 건 아마 결국은 이건 곽신부님의 가르침에서 얻은 아이디어인데요. 삼흥, 사흥, 민흥, 국흥입니다. 사흥은 내가 흥하면 민흥, 백성들이 흥하게 되고 국흥, 그렇게 되면 나가 흥하게 된다. 그래서 사흥, 민흥, 국흥, 이게 삼흥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발달, 학교의 목표는 사회의 확장, 인심의 화합, 실력의 향상, 이런 걸 목표로 해서 교육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영어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요. 또 학교에 도산 어떤 이준 열사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초청 강연회도 듣고 또 이제 많이 감동을 받게 되죠. 근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일제의 방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문을 닫게 됩니다. 1908년도에 학교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에 광산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결국 이것도 이제 일제가 방해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광산 사업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측 사진이 안창호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군 참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친구 김진사란 분이 방문을 하셨는데 와서 또 아버지 친구하고 상의를 하니까 국내에서의 활동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나가서 좀 자유롭게 독립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권유를 받아들여서 북한도로 가서 의병활동, 교육활동은 이제 독립운동이 중요하긴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즉각적인 어떤 효과를 나타내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실패를 하고 그래서 북한도로 가서 의병활동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교육에도 좀 참여를 하고요. 직접 학교를 세우진 않았지만 의병활동과 교육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9세 1908년에 이범윤, 김두성 이런 사람들하고 대한의군을 조직을 하는데 본인이 참모 중장직을 맡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만강 건너가지고 밖에서 이제 의병을 모집해서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진입작전을 합니다. 경흥에 도달해가지고 적을 50명을 사살도 하고 회령까지 진격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일본인 한 2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포로 잡았는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형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 듣다가 국제법 뭐 이러고 포로 이렇게 하니까 좀 불쌍한 생각이 들었는지 놓아줍니다. 놓아주는데 포로들이 자기들이 무기를 갖고 가지 않으면은 처형을 당한다니까 무기까지 줘가지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참모들은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좀 지나친 인권이죠. 그죠? 이걸 발휘해가지고 놓아주는데 결국은 이 포로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위치 뭐 이런 걸 다 보고를 하니까 전투가 붙게 되죠. 그래가지고 거의 몰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간신히 12일간 산속을 헤매다가 요 두 끼를 먹고 죽기 직전에 귀환을 하게 되는 이런 거 없어요. 너무 나이브한 이런 상태였죠. 그죠? 그러면서 30대에 그 유명한 이제 단지동맹을 맺습니다. 단지동맹은 손가락을 자르는 동맹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목적은 암살 결사됩니다. 안중근, 김일용, 황은글 해가지고 12명이 처음 이제 뜻이 맞아가지고 동맹을 맺습니다. 연해주 그라스키노 근처 칼이라는 데가 있는데 칼이 그 도시의 주변 다닥나무 숲에서 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사진은 그 동맹을 맺은 자리에 저렇게 이제 기념비가 적혀 있고 그 근처에 가면 동맹에 대한 그 역사가 적혀 있는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9월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자서전 보면은 이 늙은 도둑이 내 손에서 드디어 끝장이 나는구나. 이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독순이란 동지하고 같이 이제 거사 교육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우측 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을 자르는데요. 저게 이제 단지 동맹을 맺고 항상 저게 이제 안중근 의사의 상징처럼 돼 있죠. 그래서 자르고 나서 좌측에 있는 게 태극기죠.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그 피로 자른 손가락에서 나오는 피로 대한민국을 씁니다. 그래서 결의를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내 국제 상황은 아주 격변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876년 조일수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84년에 갑신정변, 이게 이제 김옥균 등 이게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요때가 이제 그 안중근은 5살 때였습니다. 1885년에 일내각제도가 발족을 하는데 초대 수상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굉장한 권력자였죠. 그죠? 그 천황 다음으로는 힘이 센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1894년에 그 갑옷 농민혁명, 난이 일어나죠. 그죠? 농민혁명이 일어나고, 같은 해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청나라를, 한반도에서 쫓아내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895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민비 시해 사건이라고도 하고, 을미사변이라고 그러죠. 을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10년 후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을 하죠. 거기에서, 일본이 또 이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1905년에 걸쳐서 이제 만주, 봉천 함락 전투를 하고 함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4년에 청나라를 쫓아내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을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의 영향을 확 쫓아내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큰 두 나라 대립하고 있던 두 나라가 다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 한반도가 완전히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한일 합방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죠. 그죠? 그래서 1905년 5월 하순에 러시아 발틱 함대가 스시마에 도착. 저게 이제 그 발틱 함대가 스시마까지 올 때까지가 한 6, 7개월 걸렸어요. 스웨즈 운하를 영국이 막아가지고 돌아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일본하고 붙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싸움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본 사령관의 도고 헤이치로가 승리를 했죠. 러시아 사령관이 생포되는 이런 수모를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번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도고 헤이치로의 이 작전이 이순신 장군의 그 한산해전에서, 그죠? 거기서 쓴 그 하객진을 모디파이드한 그런 작전으로 완전하게 승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승리하고 나서 러일 강화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 포스모스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이 있었는데요. 배상금은 물지 않기로 하고, 그다음에 사할린을 분할을 하는데 북위 50도 이남은 일본 영토로 한다는 게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저게 제일 중요한 결정이었죠. 일본이 한국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러시아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협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1907년 직전에 가스라 테프트 협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요건 이제 그 청나라가 쫓겨나고 러시아가 패하고 이러니까 미국으로서도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 협정을 해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를 인정을 하고 대신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통치권을 인정을 하는, 소홀히 주고받는 거,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한 나라만 그냥 완전히 밥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극동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 일본, 영이 서로 입장을 이해한다. 서로 입장을 이해한다는 게 서로 평화롭게 나눠 먹는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되고, 을사늑약 1905년 11월 7일에 을사늑약이 되면서 외교권이 이제 박탈되죠.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박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 평화회의가 개최가 되고 고종이 밀사를 파견을 하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파견을 하는데 이제 결국은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은 결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종이 퇴위를 당하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순종에게 이제 압력을 가해가지고 한국군을 해산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군이 없어지는 겁니다. 외교군이 없어지고 군이 없어지는 게, 그러니까 거의 나라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얼빈 이거를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와가지고 대련이라는 데서 내려서 이렇게
북쪽으로 하얼빈으로 오는 이런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대령까지는 배를 타고 가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코스였어요. 근데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이게 일본으로서는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초대 수상을 지내고 추미련 의장도 지내고 또 우리나라의 초대 통감으로 오고 한 3년을 하다가 1908년 부통감에게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정복하는 데서 아주 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천황의 자문 역할을 맡아 있는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뭐 천황 다음으로는 권력이 세고 실제적으로는 뭐 권력이 셌다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천황은 상징적인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만주 진출의 야욕을 아주 드러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후에 경제가 아주 침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또 러시아하고의 협조 체계도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철도를 놓는 거니 뭐 이런 것까지 협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을 병합 목적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주된 이유였죠, 그죠? 이 사전 작업을 하는 이런 목적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문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중근 의사가 그 신부님한테 가서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토를 저격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이거 어쨌든 동기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다는 거지만 실제로는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신부님한테 막 벼루를 집어 던졌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 깨진 벼루가 프랑스의 홍신부 집에서 발견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화가 나서 벼루를 집어 던진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부님은 이제 마지막까지도 고해성서를 사형 직전에 마지막 고해성서도 집전을 해주셨고 그렇지만 그때도 천주교에서는 주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살인범에 대한 성서를 해주는 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고해를 성서를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2개월 동안 집전 중지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주 시찰을 할 목적으로 이제 올라오는 대련에서 해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하얼빈에 도착하는 이런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는 10월 23일 날 신문을 보고 그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하얼빈에 도착한다는 그런 정보였어요. 그래서 10월 24일 날 오전 9시에 그 동지들 우덕순 조도선과 함께 체가구역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오면서 체가구역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하얼빈에서도 쓰고 두 군데를 쓰는 겁니다. 체가구역은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체가구역에서 레일 사이즈가 달라지는가 봐요. 그걸 바꿔야 되니까 반드시 서야 되는 그런 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체가구역에서 암살 시도를 하거나 실패하는 경우에는 하얼빈에서 한다. 이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우덕순 조도선은 체가구역에 두고 안중근은 하얼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체가구역에서는 시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덕순 조도선이가 하는 행동이 뭔가 이상하고 하니까 러시아 경비들이 우덕순하고 조도선이가 있는 방을 밖에다가 열쇠를 채워버렸어요. 방을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체가구역에서 이게 성공을 했는지 시도를 했는지 어떤 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준비를 하고 나간 거예요. 우덕순하고 조도선하고는 연락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가서 경계도 강화가 된 걸 확인을 하고 김성택이란 사람 집에서 1박을 했습니다. 물론 이 김성택이란 사람은 안중근 의사가 무슨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였죠, 그죠? 비밀로 하고 저녁에 이제 장부가라는 노래를 짓고 10월 26일 날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30분에 도착을 했죠. 근데 거리가 이게 한 5 내지 7m 정도. 어떤 책에는 5m라고 그러고 7m 이렇게 되는데 대략 한 7m 정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걸음걸이로 한 10걸음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쏘죠. 그러니까 그 총이 7발이 장전이 되는 총이었습니다. 그래서 4발은 이토한테 쏘고 3발은 다른 일본한테 쏜 거예요.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뛰어난 사수였어요. 뛰어난 사수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총에는 명사수였던 것 같습니다. 세 발인데 네 발을 쏘았는데 세 발이 정통했습니다. 오른팔을 뚫고 나가가지고 하나는 폐를 뚫고 나가고 하나는 위장 쪽으로 나가고 하나는 장 쪽으로 나갔습니다. 오른팔을 뚫고 이렇게 나갔죠. 한 발은 빗나갔지만 그다음에 나머지 세 발도 정확하게 일본 러시아 사람들에게 쏘면은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피하고 그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일본인 관리 3명한테 쏘았습니다. 이 3명은 이제 죽지는 않았죠. 다 한 대씩, 한 발씩 맞았습니다. 그러고 30분에 쓰러지고 30분 후에 절명을 하게 됩니다. 이도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 준비를 할 때 저 사진 중에 우측에 있는 분이 최재형이라는 분입니다. 요즘 이제 많이 다시 밝혀져가지고 많이 부각이 되는데 저분이 도와줬던 거죠. 암살을 한다고 그러니까 권총도 저분이 구해줬어요. 저분은 실은 노비 출신이었는데 어려서 러시아 집에 입양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능력이 좋아서 엄청난 재벌이 됐습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재벌이 됐어요. 근데 그 모든 돈을 전부 독립운동하는데 다 투자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잡혀가지고 처형 나가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집을 기념관으로 만들었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총도 구해주고 연습도 저 최재형 집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이 굉장히 넓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분하고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총도 다 구해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안중근 의사가 사용했던 권총입니다.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쓴 총은 아마 어딘가 보관이 돼 있을 텐데 아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 종류입니다. FN 브라우닝 M 1900이라는 건데 그 당시로는 아마 그래서 이 권총을 가지고 최근에 와서 과연 왜 이 권총을 택했을까 안중근 의사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조사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최근에 아주 그 사격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총으로는 제일 성능이 뛰어났던 총이라고 그래요. 크기도 적절하고 숨기기도 좋고 꺼내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권총을 선택을 한 건 안중근 의사가 그만큼 총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에 이제 7발이 장전이 되는 거였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사이가 좋을 때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할 때 기념관을 세운다 이랬습니다. 할빈역에. 그래가지고 할빈역에 안중근 기념관이 있는데 아마 지금은 또 문을 닫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오픈을 하고 저 위에 시계가 9시 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9시 반으로 픽스를 했어요. 그게 9시 반에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픽스를 해가지고 하고 이게 이제 그 역인데 지금 사진이 잘 나오진 않는데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쏜 자리하고 맞은 자리 그 자리를 세모하고 네모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자리까지 할빈역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당시에 의정부 시하고 중국의 할빈 시하고가 자매 도시 결혼을 맺어가지고 똑같은 공원을 의정부에도 세우고 할빈에도 세우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중국에 세우는 안중근 동상은 우리나라 조각가가 만들고 우리나라에 설치할 안중근 의사의 그런 동상은 중국 조각가가 만든 이건 이제 중국 조각가가 만든 우리나라 공원에 배치할 안중근 의사의 동상입니다. 아주 역동적인 모습이죠. 그죠? 총을 꺼내는 이 장면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